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 갈래 길과 새 총각. 옛날 옛적 조선시대 강원도의 한 깊은 산골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에게는 장하고 든든한 세 아들이 있었지요. 장남은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 깊어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도왔어요. 차남은 힘이 장사였지만 성질이 불같았어요. 싸움도 좋아했지만 속은 여리고 착했지요. 삼남은 머리가 총명해서 나이 어린데도 어른들보다도 똑똑하단 말을 들었어요. 세 아들은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어요. 세 아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는 마당에 앉아 서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야지. 그래, 형. 난 내 주먹 하나로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난 글 배워서 관직에 나가고 싶어. 형제들은 큰 결심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어요. 며칠을 걸어가던 중 갈림길에 이르렀지요.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어이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장남이 마침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셋 다 한양 가는 길이지만 오른쪽은 노인이 혼자 사는 오막살이 집이 있는 길이요. 가운데는 산적들이 들끓는 무서운 길. 왼쪽은 죽은 시신이 넷이나 있는 길이요.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각자 마음이 끌리는 길로 가기로 했지요.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혼자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 없어. 장남은 노인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도 부모님을 여인 처지였기에 외롭게 사는 노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지요. 오른쪽 길을 따라가자 정말로 작은 오막살이 집이 있었어요. 그 안에 백발의 노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나 같은 늙은이 집엔 왜 왔는가? 길을 가다가 들렀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들어 드릴까요? 노인은 처음에는 멋쩍게 웃었지만 이내 장남에게 나무도 베게 하고 물도 길어오라 했어요. 장남은 묵묵히 도왔지요. 하루만 쉬고 가려던 장남은 문득 말했어요. 노인장님, 저와 같이 지내요. 혼자 계시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고맙네. 장남은 그곳에 머물며 노인의 수발을 들고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노인이 병이 들어 눕고 말았어요. 내 자식들도 다 떠났는데 자네만은 내 곁에 있어 주었지. 사실 나는 예전엔 만석꾼이었다네. 돈을 너무 밝히다가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떠났지. 노인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집 마당 깊숙한 곳에 내가 묻어둔 돈이 있네. 자네가 그 돈을 가져가게. 그리고 이 늙은이 장례를 잘 치러주게. 노인이 세상을 떠나자 장남은 노인의 말대로 마당을 파보았어요.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요. 장남은 그 돈으로 노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는 남은 재산을 챙겨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착한 마음씨로 장사를 하니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장남은 부자가 되었고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차남은 가운데의 길을 골랐어요. 산 적이 있다고? 잘 됐군. 내가 누군데? 차남은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과연 숲 깊숙한 곳엔 거구의 사내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지요. 어이, 너희가 산적이냐? 나랑 한판 붙자. 산적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놈 봐라, 간도 크군. 둘째는 돌진의 산적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덩치 큰 사내들이 달려들었지만 차남은 하나하나 쓰러뜨렸지요. 그때 웬 수염이 덥수룩한 노장부가 나타나자 산적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두목님, 그는 이 산적들의 우두머리였어요. 두목은 차남을 보고 껄껄 웃었어요. 이놈, 참 배포도 크고 힘도 장사구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차남은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나는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과는 못 지낸다. 그러자 두목이 말했어요. 우리 산적단은 백성 괴롭히는 담관오리들과 부자들만을 노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지. 이 말을 들은 차남은 마음을 풀었어요. 그렇다면 너희 기술을 배우겠소. 그는 도둑질보다도 무예, 잠입술, 장비 다루는 법 등을 배웠고 심지어 궁술과 말타기까지 익혔어요. 단 어디까지나 억울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술로 썼지요. 산적들과 의형제를 맺고 차남은 훗날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돕는 일에 힘쓰게 되었어요. 삼남은 아무 망설임 없이 왼쪽 길로 갔어요. 죽은 사람이 넷이나 있다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길을 따라 걷던 그는 정말로 시신 4구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곁엔 엎어진 술잔 하나가 있었지요. 이 풀들이
왜 이렇게 죽어있지? 삼남은 바닥에 풀잎이 시들어 검게 탄 걸 보고 의아해 했어요. 그때 순찰하던 포졸들이 삼남을 붙잡았어요. 수상한 놈이다. 시체 옆에 웬 젊은이가. 삼남은 당당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저는 지나던 중 이 현장을 보고 수상해서 보고하려던 참입니다. 포졸들은 삼남을 원님 앞에 데려갔어요. 원님은 눈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삼남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시신들은 모두 강도들입니다. 서로를 죽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삼남은 자세히 설명했어요. 넷 중 한 명이 술과 안주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자 셋이 돈을 뺏기 위해 그를 죽였고, 하지만 술을 사온 자도 그 셋을 죽이려 독을 탄 술을 건넨 것이지요. 삼남은 엎어진 술잔 아래 풀이 죽어 있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겁니다. 술에 독이 있었고 그게 풀을 데운 거지요. 현장 수색 결과 삼남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원님은 그의 총명함에 크게 감탄했어요. 허허, 자네 같은 인재는 처음 보네. 내 딸이 홍기가 되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사위로 삼고 싶소. 삼남은 원님의 딸과 혼례를 올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결국 원님의 뒤를 이어 사또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형제 셋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장남은 한양에서 상부자로 살고 있었고, 차남은 산에서 내려와 방랑하며 의로운 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었지요. 삼남은 관직에 올라 사또가 되어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 장터에서 우연히 삼남과 장남이 마주쳤어요. 어이쿠, 이게 누구냐? 우리 막내 아니냐? 형님,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장에 물건 팔러 나왔다가 들렀지. 그런데 네가 관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또가 되었구나. 두 사람은 포옹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날 저녁 장남은 삼남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지요. 그런데 장남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둑이다! 도둑이야! 하인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달아나고 있었어요. 놀란 삼남은 포졸들에게 명령했어요. 저자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가 도둑을 붙잡아 얼굴을 보니 뜻밖에도 그 도둑은 바로 차남이었어요. 작은 형, 어찌 된 일이오? 삼남과 장남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차남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형. 배가 너무 고파서 잠깐 음식이라도 훔쳐먹을까 했는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장남은 망연자실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너도 이제는 나이 들었잖니. 삼남도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설령 형님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 말에 장남이 간절히 말했어요. 막내야, 네가 어릴 적 형을 따라다니며 얼마나 따랐는지 기억나지? 작은 형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우리가 돌보지 못한 탓도 있지 않겠니? 삼남은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작은 형,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치겠다면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대신 이 고을을 위해 몸 바쳐 일해야 해요. 죄를 씻고 싶다면 포졸로 일하세요. 백성을 지키는 일에 나서세요. 차남은 무릎을 꿇고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래,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내 힘을 백성들을 지키는 데 쓰겠어. 그날 이후 차남은 포졸로 임명되어 삼남 사또를 도우며 성실히 일했어요. 도둑질 하던 손이 이젠 백성을 지키는 손이 되었지요. 마침내 차남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인과 인연을 맺고 혼례를 올렸어요. 결혼식 날 장남과 삼남은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셋이 진짜 형제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세 형제는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다시 한자리에 모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며느리 시험. 보리 2대, 쌀 2대. 옛날 옛적 산 너머 고을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재산도 많고 땅도 넓었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외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 좋은 집안을 물려줄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부자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부자는 집 문 앞에 큰 방을 붙였어요. 이 집에서 시중 드는 할멈과 함께 보리 2대, 쌀 2대만 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보시오. 끝까지 버티는 처녀는 내 아들네 아내로 삼겠소. 방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리 2대, 쌀 2대로 한 달을 산다고? 말도 안 돼. 그래도 며느리가 되면 평생 편하게 살 텐데. 욕심 많은 처자들이 부잣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처음 온 처녀는 이틀 동안 밥을 조금씩 아껴 먹다가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 처녀는 죽을 끓여 하루에 몇 숟갈씩 먹는 방법을 썼지만 일주일도 못 가 쓰러지고 말았지요. 또 다른 처녀는 쌀을 하루치씩 정확히 나누어 먹겠다며 90등분을 했지만 너무 적은 양에 지쳐 중도에 포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처녀는 몰래 밥을 챙겨 먹고 그냥 도망쳐 버리기도 했지요. 그렇게 수많은 처녀들이 부잣집 문을 두드렸다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허허, 세상에 이렇게 알뜰하고 부지런한 처녀가 없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 건너 마을에서 가난한 집 딸이 부잣집 며느리 시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리 2대, 쌀 2대로 살림을 꾸리는 일, 저에게 맡겨보세요. 그 처녀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부잣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멈이 문을 열고 보자 깜짝 놀랐지요. 아가씨,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려고 하세요? 처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살림을 해본 사람은 아껴 쓰는 법도 알지요. 일도 하면서 살아볼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처녀는 가장 먼저 집안부터 쓸고 닦았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고 구석구석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커다란 솥에 밥을 가득 지었어요. 보리쌀과 쌀을 반반 섞어 아주 푸짐하게 지었지요. 할멈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가씨, 그렇게 밥을 많이 지으면 한 달은커녕 사흘도 못 가 끝나겠어요. 처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멈, 걱정 마세요. 오늘은 힘내서 일할 날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 대신 저에게 일거리를 구해주세요. 제가 돈을 벌어올게요. 그날부터 처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바느질, 빨래, 길쌈, 심부름, 온갖 집안일을 척척 해냈지요. 부잣집에 드나들던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처녀는 누군가요?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옷을 맡기면 바로 끝내줘요. 길쌈도 잘하고 말도 예쁘게 해요. 일손이 부족할 땐 꼭 이 처녀를 찾아야 해요. 처녀는 받은 품삯을 아껴 쌀과 보리를 조금씩 사들였어요. 일한 만큼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고 남은 곡식은 항아리에 담아 두었지요.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할멈과 함께 저녁을 지었어요. 할멈은 하루하루 점점 처녀가 기특해졌어요. 아휴, 이놈의 다리야. 할멈,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일은 제가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처녀는 할멈을 살뜰히 모시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러 부자는 궁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집안 구석구석이 정리되어 반짝였고 쌀 항아리는 가득 찼으며 땔감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요. 부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쌀이 늘었잖느냐? 할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 이 처녀 덕입니다. 매일같이 일하러 나가 품삯을 벌어 쌀도 사고 살림도 꾸렸지요. 입 하나 더 는 줄 알았는데 10개 일손이 생긴 것 같았다니까요. 부자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살림도 잘하는 처녀라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구나. 그리하여 부자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아 아들과 혼례를 올리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칭찬했지요. 그 처녀가 결국 며느리가 됐대. 어쩐지 성실하고 야무지더라니. 결혼한 뒤에도 며느리는 집안을 알뜰살뜰 잘 꾸렸어요. 땅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이웃을 도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아주 예뻐했고 남편과도 우애 좋게 살았지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네가 그때 왜 그렇게 밥을 가득 지었느냐?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부터 배를 고르면 일할 힘도 없어져요. 배부르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일할 용기도 생기지요. 그 말에 시부모는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는 복덩이다. 복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살림을 풍성하게 만들고 집안에도 웃음을 불러온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지지요. 보리 2대, 쌀 2대로 며느리 될 인물을 알아보았더니 진짜 복은 손에 들린 양식보다 마음속 지혜에 있었단다. 구렁이 신랑과 착한 아내.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늘 정답게 지냈지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지요. 우린 평생 정성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자식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걸까요? 그러게요, 여보. 하늘이 무심하신 걸까요? 할머니는 매일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절에 가서 향을 피우며 빌었어요. 제발 제게도 귀한 자식을 주세요.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건강한 생명이면 됩니다.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기적처럼 할머니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던 날 마을에 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아기가 아닌 커다란 구렁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람? 이건 뱀이잖소. 처음에는 깜짝 놀란 노부부는 도망치려다가 다시 천천히 구렁이를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구렁이의 눈은 사람처럼 맑고 따뜻했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겉모습이 좀 달라도 우리 자식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날부터 노부부는 구렁이를 아들처럼 키웠어요. 밥도 잘 먹이고 겨울에는 이불도 덮어주고 따뜻한 말도 자주 해주었지요. 구렁이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날마다 더 튼튼하고 똑똑하게 자라났어요. 세월이 흘러 구렁이가 어느덧 어른이 되었을 때였어요. 이웃 마을 양반집에서 새 딸이 놀러 왔어요.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진짜 구렁이를 아들처럼 키운다던데 궁금하지 않아? 무서워서 어떡해. 세 자매는 슬쩍 구렁이를 구경하러 왔어요. 구렁이가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을 때였지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본 첫째와 둘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으악, 진짜 뱀이잖아. 하지만 셋째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렁이와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웃으며 다가갔지요. 안녕, 나는 이 마을에 사는 셋째 딸이야. 넌 이름이 뭐니? 구렁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플리프로 만든 작은 왕관을 받자 꼬리를 둥글게 말고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셋째 딸은 자주 구렁이와 놀았어요.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며 둘은 친구가 되었지요. 몇 해가 더 지나고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혼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셋째 아가씨를 좋아해요. 뭐? 그게 말이 되니? 진심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가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어요. 할머니는 양반댁에 찾아가 말을 꺼냈지만 첫째와 둘째는 펄쩍 뛰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뱀이랑 결혼을 해요. 말짱 도깨비 장난이에요. 하지만 셋째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전 그걸 믿어요.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셋째 딸은 웃으며 신랑의 손을, 그 꼬리를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신방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렁이가 허물을 벗더니 빛나는 눈과 오똑한 코를 가진 잘생긴 청년이 된 것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원래 사람이었어요. 저주를 받아 구렁이의 모습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과 혼인하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당신 덕분에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 뒤로 신랑은 낮에는 뱀,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얼마 안 있어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이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해요. 꼭 출세해서 당신을 편히 살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이 허물을 맡길게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태워선 안 돼요. 아내는 약속하고 허물을 괴짝 안에 넣어 단단히 잠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들이 놀러와서 혼자 남은 집을 둘러보다 말했어요. 셋째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괴짝을 한번 열어보자. 그들은 몰래 열쇠를 꺼내 괴짝을 열었고 허물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뱀 껍질? 징그러워. 결국 들은 허물을 들고 마당에 불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불길이 솟구치고 연기가 퍼질 때 멀리 있던 신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허물이 타는 냄새. 아내가 약속을 어겼구나. 신랑은 그날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을 볼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오해하고 떠났어요. 난 아니에요. 아내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심했어요.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직접 찾으러 갈 거야. 아내는 집신을 신고 길을 떠났어요. 밭 가는 노인을 만나 물었어요. 혹시 지나간 젊은 남자 보신 적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켰어요. 다음엔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만나 물었고 아주머니는 말했어요. 그 사람 까치가 안내해줬다고 하더라. 아내는 까치를 찾아가 빌었어요. 제발 남편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까치는 마음이 움직여 한 알의 씨앗을 물어다 주며 말했어요.
이걸 땅에 심으면 길이 열릴 거야. 씨앗을 땅에 묻자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나무가 솟아올라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계단이 생겼어요. 아내는 그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지요. 지하 세계는 어두웠지만 신비로운 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인과 살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노래를 불렀지요. 달빛 아래 손을 잡던 그날 밤을 기억하나요? 신랑은 놀라 눈을 떴어요. 이 목소리, 여보.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누가 진짜 내 아내인지 시험해 보겠소. 신랑은 두 여인에게 내기를 제안했어요. 먼 우물에서 물 길어오기, 병든 호랑이의 눈썹 가져오기. 아내는 피곤한 몸으로 모든 일을 해냈고 다른 여인은 도망치거나 울기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신랑은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소. 그대야말로 진짜 내 사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고 지상으로 돌아와 더 깊은 사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농사 짓는 개. 옛날 옛적 깊은 산 아래 조용한 마을에 복돌이라는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복돌이는 원래 개집만 지키는 개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밭에 나가 쟁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복돌이의 주인 늙은 농부 박노인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어이쿠야, 우리 복돌이가 미쳤나? 쟁기를 물고 끌고 가잖아. 하지만 복돌이는 정말로 밭두렁을 따라 쟁기를 끌고 주인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며 앞발로 흙을 퍽퍽 파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요. 모종을 심다 발로 밟고 비료 대신 깃털을 뿌리고 홈이 물고 뒷발로 구덩이를 팠다가 자기 코에 흙을 묻히고 킁킁거리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허허, 저 개가 농사 흉내를 다 내네. 다음엔 새참도 먹으려나? 복돌이는 사람들 웃음소리에 개의치 않고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복돌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복돌이는 박노인이 밤마다 기침하며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올해는 농사도 힘들고 몸도 성치 않으니 걱정이 태산이로구나. 그 말이
복돌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내가 도와야겠구나. 우리 주인님 힘든데 그냥 집만 지키는 개 말고 밭도 지키는 개가 돼야겠어. 그때부터 복돌이는 주인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며 익히기 시작했어요. 호미 물고 나르고, 씨앗 묻는 자루를 코에 걸고, 허수아비 만들 땐 자기 털까지 뽑아다 보탰어요. 박노인은 복돌이의 정성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놈이 그냥 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효자개지 뭐냐. 그해 여름 마을에서 올해의 농사꾼 대회가 열렸어요. 누가 가장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지 겨루는 대회였죠.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우리는 올해 농사도 늦게 시작했고 기침도 심했으니 안 되지. 하지만 복돌이는 밭 한가운데에 앉아 고개를 끄덕끄덕 입에 수확한 감자를 하나 물고 와선 앞발로 툭툭 밀며 말했어요. 왈, 이거 봐요. 우린 열심히 했어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와, 복돌이 농사 최고다. 이 감자 진짜 야무지게 컸어요. 복돌이네 밭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작물마다 이름표도 붙어 있었어요. 게다가 참새 쫓는 허수아비 옆엔 복돌이의 발자국이 똑똑히 찍혀 있었지요. 결국 복돌이네 밭은 정성상을 받게 되었어요.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밭은 사람과 개가 함께 지은 마음이 담긴 밭이로군요. 그 후로 복돌이는 마을에서 농사 짓는 개로 불리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개밥보다 먼저 호미를 찾고 오후엔 새참 시간에 감자를 입에 물고 주인 옆에 누워 함께 낮잠을 잤어요. 아이들은 복돌이에게 물었어요. 복돌이야,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복돌이는 혀를 낼름 내밀며 말하듯 짖었어요. 왈왈, 내가 지키는 건 집뿐만이 아니에요. 주인님의 마음도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든든한 일꾼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요. 때론 4발 달린 개 한 마리가 1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을 보여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